네, 신지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는 트로이 전쟁이거든요. 그리스 연합국가와 지금의 터키인 트로이가 10년간 싸운 전쟁인데 왜 싸웠냐? 여자 때문입니다.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인 헬레네를 납치해 간 거예요. 그러자 아내를 찾기 위해 남편인 메넬라오스가 연합군을 결성해 쳐들어갔던 거죠. 여기서 이상한 건 왕비를 빼앗긴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의 전 나라가 하나로 뭉친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건데, 전쟁이라는 게 국력을 막대하게 소모하는 일이잖아요.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고 승리해도 그 나라를 통치하지 않는 이상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겼을 경우에 보상을 또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 나눠 가질지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스의 전 나라가 모인 이유는 어떤 약속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메넬라오스 왕과 그 납치된 헬레네의 결혼식 때 있던 일인데요. 헬레네는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 여성 중에는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나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웃나라 왕자들이 청혼에 오겠죠. 그런데 이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나중에는 헬레네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 사태까지 일어났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우리끼리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틈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가능성도 생기겠다. 이거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청혼자 중 한 명이었던 오디세우스가 헬레네와의 결혼을 포기합니다. 청혼을 포기하면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차라리 아내가 될 헬레네가 남편을 고르고 누군가가 이 결혼을 방해할 경우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워주자고 맹세를 하자는 거예요. 다들 여기에 의외로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헬레네가 메넬라오스를 선택했던 건데 갑자기 트로이의 왕자가 나타나서 납치해 가버리니까 이때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리스의 각 나라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었던 거죠. 결국 전쟁은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고요. 메넬라오스는 아내인 헬레네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이 맹세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메넬라오스는 헬레네를 다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약속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도 사실 지키려면은 지킬 수밖에 없는 보호장치가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의 왕들은 그때 한 맹세를 어길 경우 주변국들의 비판, 비난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었겠죠. 무역도 안 할 거고요. 보복할지도 모르고 이럴 가능성이 생기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약속을 이행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받는 페널티, 이게 강제화돼야만 그런 수단이 있어야만 약속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일본에서 이 트로이 전쟁 이야기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이 맹세 때 이야기와. 하지만 이때는 약속을 강제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 배틀로얄이 일어났었어요. 자, 어떤 사건인지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사건 장소는 사이판 섬에서 요 아래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117km 정도 올라가면은 지도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을 크기의 안하타한 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면적이 32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울릉도의 반도 안 되는 크기거든요. 지금은 미국령인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위임 통치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아직도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야자수 농업인데 그 당시에도 뭐 야자수 농업이었고요. 그때 직원이라고 해봐야 뭐 책임자로 간 일본인 농원기술원과 부하 직원 1명이고요. 이 직원의 가족까지 3명이 살고 있었어요. 섬 안에. 사건 배경부터 알아보자면은 1945년에 일본 어선인 헤이스케와 아케보노호가 해군에 징발됩니다. 전시에 민간인을 징집하듯이 어선이지만 군용으로 쓰겠다는 거죠. 5월 24일 화물을 싣고 요코하마에서 출발했어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세계 2차 대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이판 부근에서 배가 가다가 미 해군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침몰되거든요. 이때 살아남은 승무원들이 눈에 보이는 섬으로 무작정 헤엄쳐 갔고요. 같은 시기에 에비스라는 또 다른 배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카이호우라는 배가 구조했고 같은 섬에 정박했어요. 여기서 하루 쉬고 다음날 출발할 생각이었는데 마침 다시 나타난 미군의 공습으로 이 배들이 다 침몰돼 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일본 해군 10명과 민간인 21명이 아나타한 섬에 갇혀버렸던 겁니다.
이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면 되는데 뭐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이었어요. 섬에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섬 자체에 먹을거리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여기엔 이미 와 있던 농원기술원 관계자 3명과 원주민 70명도 있었거든요. 조난자들까지 다 합하면은 섬 안에 104명이 사는 겁니다. 처음엔 자급자족이라도 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선원과 군인 출신이잖아요. 농사나 사냥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와중에 조난자들끼리 파가 갈리기도 했어요. 같이 힘을 합쳐도 이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장담이 안 되는데 같은 배에 타던 사람들끼리 따로 지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원주민 70명이 31명분의 식량을 더 준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억울했겠죠. 자기네들끼리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외부인들 떼로 들어오더니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일할 줄 모른다면서. 일이 많아졌고 지친 원주민들은 협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군의 공습이 계속되자 다들 섬을 나가거나 일부는 미군이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섬에 조난된 일본인들만 남게 돼요. 식량을 챙겨주던 원주민들이 사라지자 조난자들은 그제서야 위협을 느낀 거죠. 뭉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같이 농사짓고 사냥도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그러다 8월 15일이 됐어요. 일본이 항복한 날이죠. 원자폭탄 맞으면서 무조건 항복 선언하자 미군은 이제 태평양과 동남아 섬에 흩어진 나머지 일본군들을 처리해야 됐습니다. 섬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일본군이 있나 확인하고 보이면 투항을 권유하는 거죠. 너네 나라 항복했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 아나타 한 섬의 조난자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항복은 거짓이고 우리 끝까지 버티면서 항전하면 언젠가 이 천황폐하의 군대가 우리를 구조해주러 올 거라고 믿은 거죠. 하지만 9월이 되면서 미군의 공습이 줄어들었고요. 정말 전쟁이 끝났나? 이런 생각도 든 거예요. 하지만 미군은 더 이상 투항을 권유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박살난 본토 사정 때문에 조난자들을 구조하러 사람을 보낼 틈이 없었어요. 이제 31명의 조난자들은 아나타한 섬에서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이제 만들 줄 알게 됐고요. 식량 자급자족도 가능했거든요. 나중에는 코코넛으로 술까지 만들어 마실 만큼 섬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으로 한 명이 실종되긴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요. 다치는 일도 없이 안전하게 지냈거든요. 생존을 위해 뭉치다 보니까 남은 30명의 생존자들 전쟁 동지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가족처럼 친해지거든요. 같이 고생을 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날수록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 이 섬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건 시작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타한 섬에서 일어난 문제는 미군의 공격이나 본국의 배신도 아니었어요. 아주 원초적인 문제였거든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기본적인 3대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기서 힘들긴 하지만 수면욕, 식욕 이런 건 이제 처리가 돼요. 자급자족이 됐는데 성욕을 해결할 수가 없던 거죠. 조난자 30명 외에도 이 섬에 파견돼서 농장을 운영하던 일본인 3명이 더 있었다 했어요. 농장 직원이 사이판에 있는 여동생이 걱정된 겁니다. 미군이 공습하고 전쟁 기간이니까. 섬을 나갔다가 미군의 공습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은 현지 거주자는 농장 책임자와 직원 가족인데 아니면 조난자들이죠. 전부 남자거든요. 이 사이에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섬을 나간 직원의 아내예요. 24살의 히카 카즈코라고 하거든요. 히카 카즈코에게는 어때요, 이 상황이? 너무 부담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섬에는 뭐 야자수 있고요. 열대 과일도 많아요. 이제는 농사 사냥 꽤 잘했기 때문에 먹을 게 부족하진 않고 자는 것도 풀 깔고 자거나 넓은 나뭇잎 하나 뜯어서 덮으면 되고요. 어떻게든 불편한 거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입을 옷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 번 공습을 받았고 덥고 습한 날씨에 폭풍우까지 맞다 보니까 섬에는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섬을 나갈 수도 없고 보급물자 당연히 기대하지도 못하죠. 카즈코도 사정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속옷도 없이 나무 껍질로 풀을 엮어서 치마를 두르는 정도가 그나마 최선이었다는 겁니다. 남자들도 옷이 다 찢어진 경우에는 나뭇잎 몇 장으로 가리는 게 전부였고요.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거의 벗은 채로 생활하게 된 카즈코는 점점 남자들의 시선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요. 당연히 남자들도 이 사실 잘 알고 있죠. 아직은 그래도 이성이 남아있어서 참아는 보겠지만 언제까지 이 남자로서의 본능을 누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든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는데 마침 이 섬의 최연장자인 농장 책임자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뭐냐? 자기가 그나마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니까, 직원의 아내니까 자기가 카즈코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조난자들 이 생각에 어떤 반응이었냐? 다행히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의합니다. 카즈코가 결혼해서 남편과 생활하면은 그나마 최악의 상황, 다른 남자들이 넘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농장 책임자와 카즈코가 결혼을 하면서 다른 생존자들과 떨어져 지내게 됐어요. 거주지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도 섬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먹을 거 구하러 다니고 하다 보면 마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마다 이 농장 책임자가 다른 남자들과 카즈코와의 관계를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결혼은 어디까지나 되돌릴 수 없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고요. 다들 농장 책임자가 카즈코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했던 거다. 명목상의 결혼, 표면적인 결혼, 이렇게만 생각한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남편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나중엔 다른 남자와 이야기했다며 카즈코를 폭행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1년 지났고 1946년에 조난자 중 한 명이 과로로 급사합니다. 섬에는 남자 30명과 이제 카즈코 한 명이 남은 거죠. 이때 사람들이 섬을 탐험하다 추락한 미 공군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을 뒤지다가 여기서 망가진 권총 4정, 실탄 70발을 찾았거든요. 다 뜯어가지고 재조립해보니까 2정이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2명이 하나씩 나눠 가진 거죠. 이 권총이 사건 발생에 결정적인 물건이 되거든요. 그동안 유지하던 집단 간의 균형이 깨지고 이제 총을 내세워서 서열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 된 겁니다. 총이 생긴 2 사람은 가장 먼저 겨누면서 여자 요구하는 거죠. 카즈코 내놔라. 농장 책임자는 일단 자기가 남편이니까 보호하고는 싶은데 카즈코, 청동 군인들의 위협을 또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농장 책임자, 카즈코, 총든 일본인 4명이 같이 살기로 해요. 그러면서 섬 안의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이상한 사고들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사건은 총을 가진 군인과 사이가 나빴던 사람이거든요. 총으로 위협해서 강제로 나무에 올라가게 한 뒤 추락시켜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섬에 돌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경찰이 찾아와서 수사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의심만 됐지만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의심으로만 끝납니다. 그리고 카즈코에게 유독 집착하던 한 명이 또 사살됐고요. 가장 불안한 건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총을 가진 이 2 사람의 관계겠죠. 며칠을 눈치만 보는 거예요. 말없이. 언젠가 서로가 총을 쏠 거라는 걸 압니다. 결국 한 명이 총을 쐈어요. 참지 못하고. 그리고 농장 책임자를 쫓아내면서 혼자 카즈코를 차지했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도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고요. 6개월 뒤에는 쫓겨난 농장 책임자도 사망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카즈코가 아니라 총을 갖기 위해 살인 게임을 하고 있던 겁니다. 카즈코부터 노릴 게 아니라 총만 있으면 카즈코는 저절로 갖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절벽에 추락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식중독으로 사망하거나 권총을 차지했던 사람도 익사해서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총의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가장 무서운 건 누가 언제 사고로 죽은 건지 살인당한 건지를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에 다들 예민해졌고 무리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탈하는 순간 표적이 된다는 거죠. 섬에는 카즈코와 남자 23명이 남습니다.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죽은 농장 책임자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남성이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가 서로를 계속 죽일 것이고 사람 숫자가 줄면 생존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질 테니 차라리 카즈코에게 권한을 주고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그만 포기하자는 거예요.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메넬라우스와 헬렌의 그 결혼식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생존이 가장 중요했던 카즈코는
남자를 하나 골랐어요. 결혼합니다. 그리고 권총 2정은 바다에 던져버렸죠. 이제는 총이 없어요. 살인을 멈출 새로운 약속도 있었죠. 그런데 사실 약속이라는 건 먼저 깨는 사람이 당장은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되거든요. 약속을 깬 사람에게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되겠지만 여기는 법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사라지니까 범인이 누군지도 알 수 없고요. 결혼식과 안전을 담보로 한 약속도 있었지만 섬의 이상한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고 행방불명과 이해되지 않는 사망사건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 남자들의 본능을 하찮은 약속 따위 정도로 막을 수는 없던 겁니다. 남은 사람들은 다시 회의를 열었고요. 어떻게 해야 이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끝날지 의논했죠. 결과가 나왔는데 이 섬에 사는 그때 그 당사자들이 아니라면은 생각해보지도 못할 합의가 나왔어요. 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살인의 원인은 카즈코의 존재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속 섬에 카즈코를 뒀다가는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겠다면서 오히려 카즈코를 처형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카즈코가 죽는 일만 남았는데 또 여기서 배신자가 나타나가지고 카즈코에게 몰래 이 사실을 알립니다. 도망치게 해줬거든요. 카즈코는 정글로 숨어 들어갔어요. 낮에는 숨어 있다가 숲에서 밤만 되면은 몰래 밖에 나와 먹을 걸 구하고 또 숨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카즈코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남자들 사이의 살인 게임은 멈췄고요. 카즈코를 찾기 위한 숨바꼭질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렇게 섬으로 들어온 지 5년이 지난 1950년 6월이 됐어요. 한 달 넘게 정글에서 숨어 살던 카즈코는 어느 날 미 해군 함정이 아나탄 섬으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섬에 있던 남자들은 미군을 보자 숨어버렸어요. 처형할까봐. 이 틈에 카즈코가 투항하면서 구출됐는데 아나탄 섬에서 있던 일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구조된 카즈코는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밝혔고 이 이야기는 해외까지 유명세를 타게 됐죠. 진짜 남편인 그 농장 직원 다시 만나긴 했거든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이 남편은 카즈코가 죽었을 거라 생각해서 다른 여자랑 재혼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섬에 남은 남자들 어떻게 됐느냐? 카즈코가 구출된 뒤에도 계속 일본의 패전 사실을 믿지 않고요. 섬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결국 병에 걸려 죽기 시작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이 병이 의사가 없으니까 치료도 안 되고 전염까지 됐었거든요. 사람들이 위기를 그제서야 느끼게 됐고요. 흔들린 거죠. 이때 미 해군 배가 다시 찾아오니까 처음으로 투항하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이제 섬에 남은 사람들은 2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타지 생활이고요. 시설도 없고 다 자급자족 생활이고 원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카즈코가 사라진 이상 여기서 더 버티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미군이 찾아오지만 공격하지 않는 걸 봐서는 정말 자기네 나라가 패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목표를 잃어버린 조난자들은 결국 미군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날 저는 다 투항하자면서 약속을 했고요. 이렇게 섬을 탈출하게 됩니다. 아나탄 섬의 생활이 여기까지예요. 1951년 7월 26일 20명 다 일본의 하네다 공항으로 도착을 했고 가족부터 찾았겠죠. 대부분 실종자로 등록된 경우들이 많았고요. 가족을 만나기도 했지만 아내들이 재혼해서 자식까지 낳아 사는 경우들도 꽤 있었고 카즈코도 새 남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22년간 잘 살았지만 50살이 된 1972년에 뇌종양으로 사망했어요. 사건은 여기까지인데 정리하자면은 영화 배틀로얄 아시죠? 그 실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인들이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될 필요는 없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군국주의 사상 때문에 일본인들이 투항을 포기하지 않고요. 패전을 끝까지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섬에 남아 버티기로 했다가 생각해보지 못한 참을 수 없는 이 욕정, 이게 끌어올라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이야기 하자면은 영화가 있어요. 아까 본 사진들의 대부분이 영화거든요. 1953년 영화더라고요. 제목도 아나타한이에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 영화 있습니다. 풀 버전으로 있는데 아나타한이라고만 치면 나와요. 네, 한글이 없어요. 영어 자막만 나오고 너무 옛날 영화라서요. 보는 게 그렇게 재밌진 않을 것 같아요. 참고서만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구나. 대신에 책은 있죠.
도쿄섬이라고 소설인데 아나타한 사건을 각색해서 쓴 거예요. 이거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구매할 수 있고요. 2010년에는 이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도 나왔는데 이게 제목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왜 해외 영화 같은 거 들어오면 제목 다르게 나오잖아요. 키요코의 은밀한 섬 생활이에요, 제목이. 그래가지고 이게 들으면서 저 에로 영화인가 싶었는데 제목만 그런 거고요. 장르가 드라마 스릴러예요.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 사건과는 배경이 다릅니다. 현대극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고 키요코의 은밀한 섬 생활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참고해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